안녕하세요. 쏙쏙쑥쑥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마리아 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북쪽은 이즈르엘 골짜기고요. 사마리아 지역의 남쪽은 여리고 베델을 가로질러 현대 지명인 텔아비브까지입니다.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요단 계곡입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산지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산지는 남북이 75km 정도, 동서가 55km 정도입니다. 사마리아 산지는 므낫세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로 구성되어 있죠. 사마리아 산지의 므낫세 산지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접하고 있고요. 앞에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산지는 동서남북이 막혀 있고 북쪽 베냐민 지파가 방어해주는 형국이어서 방어에 유리하며 보수적이고 이방화가 어려운 지형에 있습니다. 즉 닫힌 지역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지역이 바로 므낫세 산지 지역입니다. 므낫세 산지의 북쪽 부분은 세노니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침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완만한 지형을 형성하고 이즈라엘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북쪽은 지형적으로 열려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지역이라 방어에 불리합니다. 반면 열린 지역이라 외부의 영향을 받기가 쉽고 쉽게 이방화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 족장들의 길로 가면 에브라임 산지는 고도 1000m까지 높아지고 베델 북쪽의 산은 고도가 1016m에 이를 정도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남쪽은 세노마니안, 중부는 에오센, 북쪽으로 갈수록 세노니안 계통의 석회암입니다. 즉 북쪽으로 갈수록 부드러운 석회암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북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부드러워지고 낮아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리 3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노마니안 계 석회암은 풍화가 잘 되지 않고 즉 이 지역은 돌이 많이 남아있고 거친 땅입니다. 그래서 수목이 잘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산지를 테라스, 즉 계단식으로 만들어 올리브와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올리브와 포도나무는 유다와 에브라임의 주요 소산물이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돌들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갇혔던 도단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라는 것은 넓은 들판을 형성하고 있죠. 돌이 부드러워 풍화가 잘 되고 넓은 평야를 형성합니다. 그 대신 덜 비옥합니다. 그러나 산에서 흘러온 태종물이 있기 때문에 비옥해진 땅이 되고 보리나 밀 같은 작물이 잘 재배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6장에서 17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분배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때 10지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두 지파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두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에브라임 지파고 유다 지파였죠.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죽게 되고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출애굽 1세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최고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갈렙은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여호수아는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차지한 이 북쪽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산지이죠. 에브라임 산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므낫세 산지보다 지형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산지는 지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기본적으로 동쪽과 서쪽 부분이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브라임 산지는 전반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남쪽 길목은 베냐민에 분배된 베델 쪽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족장 도로를 통해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족장들의 도로가 에브라임 산지의 주요 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보다 고도가 낮으며 구릉이 많고 평야가 있습니다. 그중 세겜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도단 평야가 제일 큽니다. 도단은 이즈라엘 골짜기와 가깝고 서쪽으로는 비아마리스와 연결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간 길이기도 하죠.
지형은 북쪽과 서쪽이 열려 있어서 방어에 불리하지만 소통이 잘 되고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화가 속히 되었죠. 대표적으로 북왕국은 일찍이 이방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방화는 북왕국의 6대 왕인 오므리가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천도하면서 급격히 이루어집니다. 북왕국의 수도는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순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마리아 산지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성읍은 사마리아, 세겜, 실로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성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세겜을 북왕국의 수도로 삼고 시작되었지만 이후 수도를 디르사로 옮긴 이유는 방어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디르사는 교통은 편리하였으나 방어에 적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므리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다시 한번 옮기게 되죠. 사마리아는 주변보다 70m 이상 높고 자연 경사가 있어서 접근이 어렵지만 북쪽과 서쪽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두로의 페니키아와 연결되었고 비아 마리스로도 연결이 쉽죠. 이런 면에서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북왕국의 수도를 옮겨간 것은 페니키아와 정치적인 관계를 위해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죠. 주전 722년 북왕국이 망하면서 남은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이주시킨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을 통혼시키면서 그 거민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주전 538년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유다는 유다라는 나라가 되고 북쪽은 행정적으로 사마리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마리아에는 많은 유적 중에 첫 유적인 이스라엘 시대 때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므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880년쯤 시작된 것이죠. 이곳에는 아합의 상하궁이 있습니다. 상하궁이 여기서 발견되었고요. 500개 정도의 상하 제품들이 발굴되면서 아합의 상하궁이 이곳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사마리아는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온샘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읍들은 샘이 있습니다. 물이 있다는 거죠. 또 성 밖에 물이 있으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물 저수 탱크를 만들어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물 저장고에 물이 차면 약 3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만한 인원이 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 큰 고난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 북이스라엘에 3년간 비를 주시지 않았죠. 사마리아 성의 북서쪽에 5에서 10m 크기의 물 저장 탱크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22장 38절에 아합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다라는 그곳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사마리아에서 예언을 했죠. 주전 850년경 엘리사 때 아람의 공격으로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병 환자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의 주검을 발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마리아가 얼마나 견고한 성읍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이후 시간이 흘러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사마리아를 로마식 도시로 개조시켰고 이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이름을 헬라어로 세바스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헤롯은 사마리아 이름을 세바스테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식 풍의 도시의 대표적인 것은 포럼입니다. 사마리아에는 거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으로 사마리아의 포럼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유사하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청중은 사마리아인, 헬라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포럼 길 양쪽에 도시를 가로지르는 기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기둥들 혹은 도로인데요. 남북으로 나 있는 도로를 카르도, 또 동서로 나 있는 도로를 데코마누스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포럼에 있는 이 도로는 동서로 나 있기 때문에 데코마누스, 그 흔적의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세겜으로 들어가죠. 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 다시 세겜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야곱은 백크시타로 땅을 사게 되고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한 후 세겜 추장 아들 하몰의 일로 그 민족을 몰살하는 사건이 나오죠. 38장에는 세겜을 거쳐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간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겜이란 성읍은 주전 1900에서 1750년경 청동기 2기의 이야기로 그릭 성읍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기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 세겜은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여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죠. 여수아가 베델과 아이를 점령한 다음 바로 세겜으로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정복한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겜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아 11장 이후로도 세겜을 정복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여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세겜을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상에도 파괴한 내용이 없고 고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세겜의 이스라엘 동족들이 계속 살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요셉이 있는 애굽에 동족들이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겜에 남아 있었다라는 학자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4장에 시몬과 레위가 히위 족속, 즉 세겜 백성과 결혼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 속에서 보면 같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조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애굽으로 가지 않는 동족이 세겜에 살고 있었거나 혹은 기브온 거민과 같이 세겜 주민과 화친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세겜의 남쪽은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고 북쪽은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고도가 860m 정도입니다. 두 산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겜이 자리 잡고 있죠. 여수아서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에발산에 큰 제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으나 어떤 학자들은 여수아 8장의 에발산 제단으로 이것을 봅니다. 주전 330년 알렉산더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주둔지를 삼기 위해 그 거민을 쫓아내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겜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전 4세기 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게 되죠. 주전 128년에는 힐카누스 1세가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전이 없지만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유월절을 이곳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세 오경 대신 사마리아 오경을 봅니다. 이런 배경으로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이 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임을 알 수 있죠. 현재 사마리아 후손되는 사람들이 그리심산은 모리아산이다 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실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땅 분배를 했던 곳이고 성막이 지어졌던 곳이죠. 이곳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과 엘리 이야기고 이후 실로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법궤는 탈취당하고 실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실로에 법궤가 있기 전에 법궤는 베델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이 법궤가 실로로 옮겨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브아 내전 사건 때문입니다. 지파 간 전쟁으로 베냐민은 무너지게 되고 사사시대 동안 제2중심지였던 베델은 이제 실로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실로에서는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에는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이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간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명절이 10월 중순경에 있었던 초막절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전통에 의하면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명절입니다. 이때 포도원 주변에 초막을 치고 며칠 동안 포도를 수확하고 수확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곤 했던 이 장면이 사사기 21장에 묘사된 장소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